컴퓨터는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모순인 내용이지만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체계를 초월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비계산적, 그러니까 논 컴퓨팅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예전에 의식에 관한 영상들 여러 번 좀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조회수가 괜찮았죠? 예, 그렇습니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양자의식에 관해 얘기했을 때 좀 언급했었던 조화객관 환원 이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화객관 환원 이론. 그 이름부터 엄청 난해했던 이론인데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레이티드 오브젝티브 리덕션 시어리라고 해서 줄여서 그냥 ORCH, OR 이론, 이렇게들도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의식은 신경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즉, 뉴런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닌 미세소관이라 불리는 뇌의 기관이 있습니다. 미세소관이라고. 여기서 발생하는 양자적 활동에 의해 의식이 발현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의식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이론은 원래 로저 펜로즈 경이 1989년에 출간한 황제의 새마음, 이 책에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이 책에서는 ORCH, OR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책이 로저 펜로즈가 인공지능의 선구자인 마빈 민스키가 한 방송에서 인간은 이제 컴퓨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는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심에서 이제 저술하게 되었다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로저 펜로즈랑 마빈 민스키는 자주 다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로저 펜로즈 경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 마빈 민스키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때문이라고 했고, 마빈 민스키는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저 펜로즈는 저건 자신이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이제 겁쟁이라고 막 비난을 했죠. 그래서 둘이 양복도 벗어 던지고 한 번 붙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그때 한번 드렸었죠. 아무튼 이 로저 펜로즈의 이 황제의 새마음, 이 책은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이제 컴퓨터라는 생각에 대해 이제 반박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마빈 민스키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이 사고, 인간의 정신은 이제 컴퓨터의 연상 같은 이런 알고리즘적 처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사고는 비계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이제 쿠르트 gödel의 불완전성의 정리, 이거입니다. 불완전성의 정리요? 예. 그러니까 이 불완전성의 정리는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막 철학, 컴퓨터학, 이런 전산학 등 이제 정말 여러 수리 관련 학문에 정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수학을 예를 들면 이제 수학에서는 증명 불가능한 참인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쉽게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적 체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체계에서는 항상 그 체계 내에서 증명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언어를 봅시다. 우리 하는 말. 여기에는 유명한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있어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거짓이 되면은 거짓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반대로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참이 되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 참이 되고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형식적 체계에서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건 맞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정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컴퓨터 공학이라는 이러한 체계, 이 체계 내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체계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학도 마찬가지로 언어나 이런 컴퓨터 공학처럼 형식적 체계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학 안에서는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고, 어떠한 정말 모순이 없는 완전한 체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gödel의 불완전성의 정리예요. 즉, 거짓말쟁이 역설이나 정지 문제, 이거는 자기 참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이 명제는 체계 내에서 증명 불가능하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명제는 참으로 여기잖아요. 즉 인간 수학자는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게델의 불안정성의 정리, 그러니까 이것도 명제인데 이 정리는 참으로 여기잖아요. 즉 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체계 밖에 있는 인간은 이 내용을 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즉 어떤 체계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도 하나의 명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괴델의 정리를 참으로 여기잖아요. 맞는 말로 여기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로저 펜로즈는 인간의 사고는 이러한 형식의 체계의 규칙을 초월하는 직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사고는 체계적인 것, 알고리즘적인 것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의식은 저러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그런 컴퓨터 같은 것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예전에 다뤘던 그 정지 문제에 보면은 컴퓨터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정지할지 아니면은 무한 루프에 빠질지 그거를 실제로 실행 돌려보기 전에 알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그때 얘기했고 증명도 했잖아요. 그렇죠. 즉 컴퓨터는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모순인 내용이지만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체계를 초월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비계산적, 그러니까 논 컴퓨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그 원래 그 존 랜돌프 루카스라는 철학자가 1961년에 주장한 내용이에요. 원래 이거는. 근데 이제 로저 펜로즈가 여기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이제 인간의 사고는 기계적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양자역학적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제 내용을 추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그냥 그 펜로즈 루카스 논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앞에서 말한 그 황제의 새 마음 이 책을 통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인간의 의식은 그 기계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던 그 마빈 미스키와 대립할 만했네요. 좋습니다. 그 펜로즈의 주장을 정리하자면은 인간의 의식은 비계산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는 그런 알고리즘을 초월하는 무엇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의식을 가질 수 없으며 의식은 기존과 다른 양자역학과 같은 것을 도입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인간의 의식은 단지 이제 물질에 의한 발현이며 그리고 기계적이라는 이러한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이제 논쟁을 유발한 책으로 평가를 받아요. 1989년에 나온 책이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비판도 꽤 있어서 이 괴델의 정리에 대한 해석이 이제 너무 과장됐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튼 이 책을 내고 이 무렵에 또 그 마취 신경 전문 박사인 그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취 전문가답게 이 마취를 하는 동안 어떻게 의식이 멈춰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앞서 얘기한 미세소관, 이곳이 그 인간의 정보 처리와 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그래서 이 생물학적 과정과 이제 물리학의 사이에 이런 간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중, 그 앞서 그 펜로즈의 황제의 새 마음을 읽고 나서 로저 펜로즈에게 연락을 취해서 내가 지금 미세소관이라는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신의 이론과 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뒤로 이제 둘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협력해서 공동 연구로 나온 것이 바로 그 황제의 새 마음의 후속작격인 1994년에 출판한 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얘기한 그 조화객관 환원이라는 명칭으로 이 이론을 들고 나와요. 아, 여기서 그 조화객관 환원 이론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물리학자랑 그 마취 전문 의사와 같이 공조한 책이라니. 의학과 물리학의 만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그 뇌에서 일어나는 이제 양자적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을 해요. 뭐 저희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양자적 상태는 여러 가능성이 이제 중첩된 상태이며 그것이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이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관찰에 의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펜로즈와 이제 해머로프는 이 미세소관이 이러한 양자적 상태를 유지하는 이제 기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 상태는 중력,
그 중력에 의해 그 특정한 조건에서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환원이라고 명칭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펜하겐 해석에서 말하는 그 관측에 의한 붕괴가 아니라 양자 중력이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칭을 코펜하겐 해석에서 쓰는 그 이제 붕괴, 콜랩스가 아니라 이제 리덕션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양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양자 상태가 아닌 어떤 물리적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경의 활동과 그 화학적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 뉴런의 발화와 같은 그런 생물학적 과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자 의식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인간의 의식이 그 물질이 아닌 다른 계, 즉 정신계 같은 것에 있지만, 이제 물질계인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정신계가, 그러니까 격리된 정신계가 어떠한 양자적 과정, 양자적 붕괴를 통해 물질계로 전달한다는 이러한 이론은 그 이전에 그 존 에클스가 원조격이라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다만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정신과 신체가 완전히 별개라는 이제 이원론 쪽 주장인 반면, 로저 펜로즈의 주장은 물질과 마음 모두 이제 동일한 물리적 원리로 작동한다는 이런 주장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튼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뇌 그 자체가 어떠한 그 양자적 연산을 행하는 그 양자 컴퓨터라고 보는 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 인간의 의식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뇌가 양자 컴퓨터라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로저 펜로즈나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그 이제 의식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뇌 속의 기관인 그 미세소관에서 양자적 중첩 상태, 양자적 뭐 결맞음 상태가 결국에는 이게 붕괴되어지면서 이게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의식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이러한 중첩된 양자 상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가 중첩 상태에 있다가 붕괴되는 것,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그 오브젝티브 리덕션, 객관적 환원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즉, 양자적 수준에서의 정보 처리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이 이론은 뇌가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작동 원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기계는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현대 물리학의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그 양자 물리학을 뇌 과학에 도입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뇌를 이제 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이런 환원주의에 입각한 사례이면서도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이제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영상에 자주 나오는 그 스웨덴 출신의 물리학자 그 맥스 테그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 맥스 테그마크는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2000년에 그 사이언스지에 맥스 테그마크는 로저 펜로즈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도 주장을 한다라는 이 제목이 실렸다고 해요. 제목이 제법 도발적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맥스 테그마크는 이 자신의 저서 그 맥스 테그마크의 유니버스, 그 아워 매스메티컬 유니버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그 로저 펜로즈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 싸움 붙이기 좋아해서 이렇게 지어낸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딜 가나 다 기자들이 싸움 붙이는 건 다 똑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경로 상태를 인지해서 한 번에 그 경로를 찾는다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체가 양자역학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물학에도 양자 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조화객관 환원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에 대한 반박 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끝맺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조화객관 환원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뭐 짧게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그 의식의 기원은 그런 이제 뭐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뇌 속에 있는 그 미세소관이라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그 양자 현상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 로저 펜로즈와 그리고 마티 전문의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공동 연구한 이론이죠. 그래서 일명 그 양자 의식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로저 펜로즈는 이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에 대한 그 일명 그 루카스 펜로즈 논증을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가설이었는데, 이 마취 전문가인 그 스튜어트 해머로프의 그 미세소관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가세를 해서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이 정립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이 연구에 뛰어든 계기는 이래요. 그 이론에 따르면 이제 뭐 정신계와 물질계가 이제 따로 존재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이제 신체를 하나로 보는 이제 그 심신 이론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 의식이라는 것은 그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건데, 그 마취를 하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취하면 의식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심신 이론론에 의하면은 의식과 신체는 하나라고 하면은 의식이 없다면 신체도 같이 죽어야 하는 거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이론론은 틀린 것이고 의식과 신체는 분리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은 미세소관에서 발생하는 그 양자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동 원리가 그 큐비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 양자 컴퓨터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맥스 테그마크가 이거에 대한 그 반박 논문을 썼고, 그게 그 사이언스지의 그 도발적인 내용의 제목으로 실렸다고까지 저번 편에 얘기를 했죠. 그러셨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제목은 이제 자신이 이제 발언한 내용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제목에 나온 내가 이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다는 말까지, 이것까지 기자가 지어낸 건 아니라서 그 맥스 테그마크는 그 뉴런이 물리적으로 그러한 양자적 계산이 가능한지를 이제 자기가 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뉴런도 그 뭐 컴퓨터 같은 것처럼 그 전기 신호를 전달받아요. 나트륨 이온이 이제 그러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 약 100만 개의 나트륨 이온이 그 세포에 전달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호를 보내는 부분은 이제 축삭이라고 하는데, 그 초당 그 1,000번 넘게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의 뇌가 그 양자 컴퓨터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00만 개의 나트륨이 뉴런을 작동 또는 비작동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가 1과 0의 중첩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나트륨도 뉴런을 작동할지 작동을 안 할지 이 중첩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자적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양자 컴퓨터 편에서 살펴봤지만 이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극저온, 절대 온도에 해당하는 그 영하 273도의 그 진공 상태의 큐비트를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을 받게 되면 원자와 전자가 진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큐비트 양자 상태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중첩이나 이런 얽힌 상태는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 주변의 그 열 에너지 등의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격리하고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비트를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개발이 엄청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이러한 양자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또 축축한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양자 상태의 붕괴, 이 이론에서는 그 객관적 환원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매우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맥스 테그마크는 인간의 뇌의 환경을 감안하면 이러한 붕괴는 10조분의 1초 후에 그 이런 양자 붕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양자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은 이러한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초당 10조 번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 테그마크는 이제 로저 펜로즈는 그렇게 빨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뇌가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의식이 뇌에서 그 미세소관에서 여기서 양자의 중첩 상태가 중력에 의해 객관적 붕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뉴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당 1,000번 정도 작동하는 거예요. 즉 1000분의 1초, 1ms에 한번 작동한다는 건데, 인간의 뇌의 온도와 환경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양자 중첩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1000분의 1초에 한번 작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조분의 1초 만에 양자의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속을 하지 못하는 거죠. 즉 무려 100억 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그러니까 이러한 미세소관에서의 양자의 중첩 상태를 깨트리는 것을 코펜하겐에서 말하는 이제 관측에 의한 붕괴가 아니라 그 중력에 의한 그 객관적 환원이라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저번 편에 얘기했었죠. 하지만 중력이 이러한 미시적인 규모에서 양자 현상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입증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 태그마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이 이론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자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그 맥스 태그마크에게 우리 이론을 무시하는 그 주류 학계가 보낸 그 청부 사진 없다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또 킬러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머로프는 그 잭 투친스키 등 그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이 맥스 태그마크의 논문에 반박하는 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태그마크는 그 자신의 저서 그 맥스 태그마크의 유니버스에서 말하기를 그 주장에도 오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해머로프의 새로운 논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반박하는 논문에도 이제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둘은 한번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태그마크가 말하는 뭐 계산이나 이런 특정 결과에 대해서는 뭐 둘의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제 서로 인정을 하고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보면 아직 증거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은 저희가 이전에 그 양자의식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는 이제 비주류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까 스튜어트 해머로프도 그 태그마크에게 당신 주력계에서 보낸 자객이냐고 이제 말했던 거죠. 그 자신들의 이론이 그 비주류라는 것은 그 로저 펜러즈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이론이 현재 와서는 아주 약간이나마 좀 위상이 조금은 올랐는데 이 양자 생물학이 등장하면서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도 그 이전에 정말 그 유사과학급 취급받던 거에 비해서는 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양자 생물학이요? 예.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생물학은 이거 환원주의에 입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물리학의 영역이 가장 기반이 돼요. 뭐 화학 이런 것도 다 물리학에서 기반을 둔 분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생물학은 일명 그 고전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그 특정한 부분에서는 그 양자역학이 작용된다는 것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등장한 그 새로운 분야예요. 양자 생물학도 비주류 아닌가요? 양자 이름 내걸고 온갖 유사과학들 있다고 예전에 다룬 적 있잖아요. 이거는 그 비교적 최근의 연구입니다만 그 유사과학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 과학적 연구가 나오는 건데 일단 광합성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 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생물체가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광자를 흡수해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 이게 광합성인데 이 광합성 과정에서 그 엽록소의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여기 상태라고 이제 하는데 이 상태에서 들뜬 에너지가 여러 엽록소 분자 사이를 이동하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 그 반응 중심으로 전달돼서 거기서 이제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 이동 가능한 경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동 가능한 모든 경로를 뭐 고전적으로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로의 상태에 결맞음되어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2007년에 나온 거예요. 즉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한다는 거죠. 진짜예요? 진짜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온의 상태에서는 중첩 상태가 이제 매우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광합성 과정에서는 이 엽록체 구조의 그 단백질 환경이 이러한 그 중첩 상태, 이 결맞음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 광합성은 그 전달되는 효율이 95%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이거에는 그 양자 현상에 의해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경로 중에 이 경로 가봤다가 저 경로 가봤다면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경로 상태를 인지해서 한 번에 그 경로를 찾는다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체가 양자역학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물학에도 양자 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의 정보 처리 과정 이것을 뭐 의식이라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에 그 양자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의식의 기원이 양자 현상에 있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뭡니까? 방금 얘기한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 아닙니까? 즉 이 조화객관 환원 이론도 마냥 비주류 취급될 이론은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앞서 맥스 태그마크를 비롯한 그 주된 비판 중에 하나가 그 양자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인데 그 광합성 과정에서 봤듯이 이런 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러한 상온에서도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물론 이 양자 생물학도 이게 본격적인 연구는 정말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기서 제기된 많은 가설들이 이제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양자 생물학에 있는 가설 중에는 철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뭐 항상 정확히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오는 그 방향 감각에 지구의 그 자기장과 양자 얽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기장은 들어봤는데 양자 얽힘은 또 처음 그러니까 들어보는데. 지구 자기장과 양자 얽힘 상태를 이 철새가 유지해서 그 방향 감각을 찾아서 온다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그 DNA 복제 과정에서도 그 양자 터널링이 돌연 변이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양자 터널링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면은 이 양자가 어떠한 벽을 뚫고 터널을 통과하듯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양자적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확률이 0은 아니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엄청 낮은데 이 DNA 복제 과정이 엄청 빈번한 이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나온다는 이런 주장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듯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정말 실제로 측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사실 이제 현재로서 이제 매우 어렵긴 해요. 하지만 기존의 고전적 물리학이 도입된 생물학에서 여기서 풀리지 않던 이런 많은 것들은 어쩌면은 지금 오늘 얘기한 뭐 양자 생물학 이런 것들 다 보면 이제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아닙니까?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 생물학에서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들이 풀릴 수도 있겠죠. 정말 그 양자역학이 여러 군데 영향을 끼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물리학의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아직 그 중력과의 그 통합된 이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여태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양자 중력 이론. 뭐 언젠가는 풀리게 될지 뭐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 양자 역학이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들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빨간 꽃들이 들판에 널려 있고 그 꽃에 노란색 날개 나비가 앉아 있고 그 들판 위로는 또 파란 하늘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하늘, 들판, 나비를 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나도 2D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은 그 통합정보이론이라고 이게 그 이름만 들으면은 뭐 어떤 이제 컴퓨터 관련 이론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좀 현재 그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 의식 관련 이론들 중 하나예요. 그 줄여서 앞글자 따가지고 IIT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컴퓨터 이론이 아니라 의식 관련 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론은 그 신경과학자인 그 줄리오 토노니에 의해 제시된 이론인데요. 여기에 또 이 이론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진 그 또 다른 신경과학자 그 크리스토프 코흐. 사실 그 원래 발음은 크리스토프 코크가 맞다고 하는데 뭐 이제 국내 출판 서적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코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크리스토프 코흐가 가세해서 이제 더 발전을 시킨 이론이에요. 그 줄리오 토노니는 잘 모르겠는데 그 크리스토퍼 코우는 저희 영상에서 많이 나오시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저희 철학적 좀비 편에서 그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이제 강연한 학술의 뒤풀이장에서 그 한바탕 설전을 벌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의식 얘기를 하려면은 이 에피소드가 벌어진 이 학술회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소로 하겠는데 그 저 둘이 설전을 벌인 1994년의 학술회가 이게 지금도 이제 그 경년으로 열리는 그 의식의 과학이라는 학술회의 그 첫 회였어요, 저게. 94년 이후로 계속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학술회는 그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열리는데요. 그 이 대학 산하에 그 의식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하는데 이곳의 센터장이자 이 학술의 조직위원장이 바로 저희 저번에 다뤘던 그 조화객관 환원 이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마취 전문가 그 스튜어트 해머로프입니다. 그 좀 생긴 거 보면은 어디 뭐 격투기 선수 같이 그렇습니다. 생기셨는데요. 프로레슬러나 또 무슨 뭐 헤비메탈 뮤지션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 스튜어트 해머로프와 이 차머스 이 둘이 공동으로 이 학술회를 조직해 오다가 그 현재 그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제 조직에서 물러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크리스토프 코흐는 저희 이제 그때도 언급했듯이 그 DNA를 공동 발견한 공으로 그 노벨상을 수상한 그 프랜시스 크릭 있지 않습니까? 이분과 함께 이제 의식을 연구해서
1990년 그 첫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 2004년에 이 프랜시스 크릭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 논문까지 같이 연구했던 이 신경과학자가 이 크리스토프 코흐예요. 그 사실 이 크리스토프 코흐가 그 의식이라는 것을 이 철학적 영역에서 이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오는데 이제 공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의식이 철학의 영역이었다면은 이게 그 DNA의 발견을 시작으로 그가 앞서 언급한 그 1990년 그 둘이 공저한 논문 그리고 이제 같이 낸 이런 서적들로 인해서 이제 의식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이제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두 분 다 그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술했던 그 1994년 그 의식의 과학 그 첫 학술회 때 이때 이 강연자로 참여한 이 데이비 차머스가 그 현재까지도 이제 많은 이게 연구거리가 되고 논쟁이 되는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의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식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뭐 새삼스럽게 굳이 저런 제목을.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얘기는 이 차머스의 얘기는 의식에는 쉬운 문제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쉬운 문제라는 것은 그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거나 할 때 그 뇌에서 막 작용하는 것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배고프면은 뭐 뇌에 신호가 가고 뭐 말을 하고 싶으면은 입이 뇌에서 신호가 가서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졸리면 잔다든지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과학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반면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그 철학적 좀비 편이나 그리고 또 그 토마스 네이겔의 그 박쥐가 된다는 것 편 거기서도 제가 다뤘던 각자의 주관적 경험 즉 이제 그 감각질에 관한 얘기예요. 감각질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이라는 것에 대한 각자의 경험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 자체는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빨간색을 정의한다면은 빛의 스펙트럼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그 파장의 색깔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다 누구에게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색깔들, 뭐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은 빨간색과 다른 주파수 대역이고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은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같은 거예요. 하지만 각자가 느끼는 빨간색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빨간색을 보고 느끼는 이 어떠한 색깔이 있어요. 하지만 오 작가님도 빨간색을 보고 그 제가 느낀 색깔과 같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보고 느낀 주관적 경험의 색은 오 작가님이 파란색을 봤을 때 느끼는 주관적 경험의 색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과학적인 객관적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은 쉬운 문제에 해당하지만 각자가 그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 뭐 이게 감각질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 뭐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빨간색이면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속성일 뿐이고 각자의 감각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머스가 이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이 그 앞에서 말한 그 1994년 그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회였고요. 거기서 이제 크리스토프 코흐는 그것은 다른 철학적 개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니까 과학적 내용이 결여된 증명 불가능한 얘기들이라면서 논쟁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프 코흐는 의식은 신경의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흐는 1998년에 의식에 관한 그 신경과학적 분석이 앞으로 그 25년 내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데이비드 차머스에게 이제 와인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27년 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 크리스토프 코흐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이 데이비드 차머스에게 이제 고급 와인을 샀다고 합니다. 아, 여전히 어려운 문제 많네요. 아, 그렇긴 하죠. 하지만 크리스토프 코흐도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한가닥 하시는 분답게 뭐 그동안 이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코흐는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그 약간 좀 사자 냄새 풍기는 그 조화객관화론 이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이에요. 아, 펜노제 이론에 비판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프랜시스 크릭과 같이 그 생리학적 연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뉴런은 전기적이고 그 화학적 시냅스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의 양자 효과는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뉴런은 전기적, 화학적인 것인데 여기에 양자 효과가 왜 끼냐는 거죠. 양자 효과가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연구하는 데는 양자 역학적 접근보다는 이런 신경과학적 접근이 더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코어는 처음 언급한 그 줄리오 토노니의 그 통합 정보 이론에 가세해서 이 이론을 이제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이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이 이론은 의식은 시스템 내의 정보의 통합된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즉 의식의 수준은 그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높고 적을수록 낮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 내의 정보의 통합된 수준이요? 예. 좀 난해한데요. 이게 저렇게만 쓰면 그래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시스템이라 함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시스템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컴퓨터, 핸드폰도 이제 각각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유기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엔진 같은 이제 기계에 작동하는 자동차 같은 것도 하나의 시스템에 해당되고 이 엔진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의식의 수준은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그 통합된 정보의 양에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수많은 뉴런과 또 그 뉴런의 연결, 그러니까 이 시냅스의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요. 즉 인간의 뇌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손목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톱니바퀴에 의해 단순히 시침, 분침, 초침이 각자 기계적 움직임을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말한 그 통합된 정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의 통합이라는 이 말은 그 인티그레이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컴퓨터 칩에 쓰이는 IC 이게 그 인티그레이티드 칩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회로라고 하지요. 즉 여기서의 그 통합이란 말은 무엇을 하나로 이게 합친다는 뜻의 이게 유나이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부분적인 각각의 요소들을 합쳐서 그 하나로 완성한다는 의미 이게 강해요. 그럼 통합된 그 인티그레이트된 정보라는 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뇌부터 봅시다. 우리 뇌는 여러 감각기관들을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꽃인 장미를 본다고 하면 우리의 의식은 이것을 빨간 것과 꽃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이 빨간 꽃들이 들판에 널려 있고 그 꽃에 노란색 날개 나비가 앉아 있고 그 들판 위로는 또 파란 하늘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하늘, 들판, 나비를 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식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통합된 경험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 음악을 예시로 들어봐도 그 베토벤의 교향곡 그 운명을 들을 때 각각의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거 다 따로 인식해서 듣는 것이 아닌 그 음악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물론 각각의 파트를 따로 인식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것을 듣는 그때는 그 파트 예를 들어 현악기 파트만 듣는다고 하면 그때는 그 현악기 파트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 안에 또 각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섹션 이런 걸 인식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은 통합적인 것일 뿐더러 경험과 느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이 통합 정보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느낀 것을 경험이라고 따로 상위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느낌 그 자체가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소를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닌 통합된 경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 뭔가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 이런 느낌인데요. 아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앞에 예시로 가서 뇌는 이렇게 어떠한 경험이 여러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따라서 뇌가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즉 의식 수준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손목시계,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 등은 각자 제각각 작동을 해요. 각자 해당하는 초, 분, 시 이거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서만 움직일 뿐 서로 연결, 통합된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이 시스템은 정보 통합 수준이 낮은, 즉 의식이 낮은 시스템입니다. 잠시만요.
시계가 의식이 낮은 시스템이라고요? 예. 그러면 시계도 의식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예. 이 이론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의식을 통합된 정보의 수준으로 보고 그 값을 파이로 나타냅니다. 기호파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이는 그 뭐 원주율 그게 아니라 값을 나타내는 그 일종의 표기인데 3.14파이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단순한 기계도 이 파이 값이 아주 낮긴 하겠지만 0은 아니잖아요. 즉 이러한 단순한 기계도 의식이 있다는 거를 허용하는 셈이 됩니다. 이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 통합정보 이론은 저희가 그 꿈은 다중우주를 경험한다는 표현에서 얘기했던 그 범심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심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심론이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사물에 의식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철학적 관점이거든요. 따라서 이 통합정보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범심론적 사상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론이 되는 거지요.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이론은 철학에 가까운 이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최근에 주목받는 이론이 된 겁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그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경험해서 수준이 높고 시계는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니까 낮은 거란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요? 인공지능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나도 투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씀 끊으셨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전편에 이어서 그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했던 얘기를 짧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은 그 시스템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정보의 수준을 의미를 하고, 그 통합된 정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의 통합, 그 인티그레이티드된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그 무엇인가를 체험한다는 것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통합된 정보인 반면 단순한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은 이제 정보의 수준이 1차적이고 그 통합적 요소가 낮아서 그 의식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시계를 예로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의 각 톱니바퀴들과 뭐 시침, 분침, 초침 등의 정보는 개별적이고 통합된 수준이 이제 극히 낮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통합 정보 이론은 그 5개의 공리를 제시를 합니다. 이 하나는 존재에 관한 것으로 의식은 주관적으로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의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처럼 이 순간 내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이러한 경험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성으로서 의식은 단일한 경험이지만 사실은 여러 하위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미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빨간색과 꽃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장미들이 만발에 널려있는 들판을 본다면 그것은 뭐 꽃과 뭐 꽃에 앉아있는 나비들, 뭐 파란 하늘 등등의 그런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풍경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로서 의식은 그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풍경 전체를 보지 않고 각각의 빨간 꽃을 보는 것과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거죠. 즉 서로 다른 것.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특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내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정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통합인데, 그러니까 의식은 앞서서 그 두 번째로 얘기했던 그 구성, 여기서 설명한 그 각각의 요소들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단일하고 통합된 경험으로 결합된다는 게 이제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통합 정보 이론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무한한 정보 중에 그 특정한 경험만 선택하고 이제 나머지는 배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꽃을 보고 있을 때는 파란 하늘, 그 날아다니는 나비 등의 이런 정보가 혼재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빨간 꽃의 정보만을 취한다는 거죠. 따라서 의식은
특정한 정보 상태에서 그 최적화된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혼재된 정보 중에 그 필요한 것만 취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 통합 정보 이론은 이 5가지 공리, 이 5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존재와 구성은 그 의식의 기본 형식을 정한다고 보고, 그 다음 정보와 통합은 의식은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닌 통합된 경험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제는 의식은 선택적이고 특정한 상태로 제한되고 최적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 모델로 다루면서 그 파이라는 값으로 이제 의식의 수준을 정의하는 이론입니다. 결국 이 이론은 인간의 뇌가 됐건 기계가 됐건 그 처리하는 정보의 통합도에 따라 의식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인간의 뇌는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경험해서 수준이 높고 시계는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니까 낮은 거라는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요? 인공지능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챗 GPT 같은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들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아, 그렇잖아요. 복잡한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고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론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파이값, 즉 의식의 수준은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낮다고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이 통합정보 이론은 시스템이 얼마나 통합된 정보를 생성하고 이 경험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의 출력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뉴런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아직 그 엄청 좋은 슈퍼컴퓨터로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복잡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결의 밀접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명 그 직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즉 정보 처리에서 수많은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뉴런은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이 매우 다차원적이고 또 뭐 피드백에 의한 루프 등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가 한쪽으로 흐르는 그 일방형, 그 탑다운 형식의 구조가 아니에요. 하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저런 대형 언어 모델들은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방대하지만 그 연산 과정은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또 독립된 단일 계산들의 집합이에요. 즉 상호 결합도와 의지도는 낮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다층 레이어로 계산하고 출력하는 그 선형적 구조이며 학습된 빅데이터에 이전에 동작하는 구조예요. 이게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대형 언어 모델들이나 생성형 AI들은 이 이론에 의하면은 의식 수준은 매우 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론은 그 전편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범심론적 내용을 허용하는 이론이 되다 보니 낮은 수준의 시스템도 의식의 수준이 낮을 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도출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AI의 의식이라는 것의 수준은 이제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정말 매우 낮다는 이론이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이론도 비판의 소지가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예, 뭐 이런 의식을 다루는 이론 어떤 것이 비판을 안 받겠냐만 일단 이 이론을 호평하는 사람들로는 저희 전편에서 언급한 그 데이비드 차머스가 있습니다. 멱살잡이했던 차머스가 이 이론에 호의적이에요? 목사까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 이론이 그 이론의 맞고 틀림을 떠나 이 이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올바르다면서 이 통합정보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조화객관 환원 이론을 비판했던 그 맥스 태그마크도 이 통합정보 이론이 그 수학적, 그 물리적 접근으로 의식의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입니다. 다만 그 이제 수준을 측정하는 그 파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단순한 시스템에서도 그 높은 수준의 값, 그 높은 파이 값이 나올 수 있다면서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크리스토프 코어는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이론의 가세에서 연구를 발전시켜 온 사람으로 당연히 이 이론의 이제 강력한 지지자이고 반면 그 중국어방 논쟁으로 유명한 존 썰 있지 않습니까? 그 존 썰은 이 이론이 암시, 내포하고 있는 이 범심론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범심론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컴퓨터 과학자 그 유명한 스캇 에런스는 이 통합 정보 이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 컴퓨터의 이런 그 논리 게이트 배열 이거를 이용해서
높은 파이 값이 나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이론을 비판을 했어요. 아, 컴퓨터도 높다. 그렇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낮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해서 했더니 컴퓨터에서도 높은 의식 수준이 그렇습니다. 나온다. 높은 파이 값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국 어학 논쟁에서 이 존 썰과 논쟁을 벌였던 그 2024년에 작고한 그 데니엘 데닛도 단순한 시스템이 낮은 의식을 가진다는 이제 이 이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뭐 이분은 뭐 강력한 저 기계 그 저거 주의자다 보니, 그리고 또 전편에서 얘기했었던 그 감각질도 이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제 데니엘 데닛이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의 5가지 공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공리라고 볼 수 없다며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자의적인 면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과연 공리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비판에도 여전히 이 통합정보 이론, 이 IIT는 의식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이제 꽤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인데, 왜냐하면 이게 의식에 대한 연구 중에 이 철학적인 것을 배제한 그 수학적 모델과 이제 물리적 접근으로 연구하는 이론인데다가, 또 이게 아까 뭐 저희 챗GPT 얘기도 했지만 최근 부각되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제 의식을 추론할 수 있는 이론이고, 또 이제 최근에 신경과학 기술에도 이제 이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비교적 그 기존의 그 좀 뜬구름 잡는 듯한 이론에 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론도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증명 불가능한 이론이라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주목받는 이론이다 보니 그 종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 그 수여하는 그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그 템플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템플턴 재단이 2019년에 이 통합정보 이론의 그 라이벌격인 이론, 그 전역 신경 작업 공간 이론, 정말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GNWT라고 하는 이 이론과 둘이 서로 한번 맞짱 떠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템플턴 재단이요? 그렇습니다. 600만 달러를 지원할 테니까 누가 더 맞는지 비교해 보라고 양측 연구진에 제안을 했고, 서로 동의해서 그 해당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의 그 첫 대결 결과가 2023년에 공개됐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경과학의 그 연례 행사 중 하나인 그 제26회 ASSC라는 행사가 그 뉴욕 대학교에서 4일 동안 열렸는데요. 이 중 그 두 번째 날 그 금요일에 이 연구에 대한 첫 번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우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두디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 통합 정보 이론에 관한 얘기 중 그 라이벌, 뭐 다른 이론과 맞짱 뜬 그 얘기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끊으셨는데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에서 끊었다는 좀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여튼 그 오늘은 그 통합 정보 이론과 그리고 그 라이벌격 이론인 그 전역 신경 작업 공간 이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번 시간까지 그 통합 정보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이 전역 신경 작업 공간,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론은 그 전역 작업 공간 이론에서 시작된 이론이에요. 신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의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GWT냐 GNWT냐 이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이 GWT, 이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은 이게 원래 그 1980년대 후반에 그 신경과학자인 버나드 바스에 의해 제안된 의식에 관한 이론입니다. 버나드 바스는 이 이론을 그 우리가 보는 그 연극 무대에 비유를 해요. 연극 무대요? 예. 그 우리가 연극이나 이제 뮤지컬 같은 것을 볼 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 외에는 다 어둡잖아요. 관객석까지 다. 그러니까 무대의 연기자만 환하게 빛나고 나머지는 다 불이 꺼져 있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 그거야 당연히 그 배우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버나드 바스는 그 이것을 이제 우리 뇌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장이라는 공간, 이 연극이 펼쳐지는 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그 배우는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이며, 그 무대는 그러한 의식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상의 내용이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연기자인 셈이죠. 즉 우리가 현재 의식하는 그 감정, 기억, 느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대의 뒤, 그 백스테이지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연극 같은 거를 보면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연기자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의상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다른 준비를 뭐 분장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대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등장해야 할 때 등장하고 역할이 끝나면 이제 다시 사라지죠. 즉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감정, 기억, 감각 같은 것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느라 집중에 있어서 못 느끼겠지만 사실 우리 몸은 여러 감각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누워서 보고 계시다면은 뭐 베개에 눌리는 느낌이라든지 뭐 턱을 개면서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 턱에 눌리는 감각, 앉아서 다리를 꼬고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올려놓은 다리의 무게감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내가 의식하기 전에는 못 느끼는, 즉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죠. 의식을 하는 순간 저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고 시청하고 있는 영상은 잠시 또 못 느끼게 되는, 이건 이제 다시 시청하는 게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고요. 즉 무대 위의 배우와 무대 뒤에 그 백스테이지의 배우들하고 교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무대에 보면 이제 스포트라이트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주의, 우리의 그 주목을 끄는 이 주의에 해당합니다. 어텐션이요? 예. 그 무대에서 조명이 비추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조명인 거죠, 무대에서는. 그리고 관객은 이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관객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한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대의 내용은 이 많은 관객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겁니다. 여럿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거. 네트워크 아닙니까, 바로. 그 뇌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경망. 관객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연출가는 연기자들을 디렉션 하잖아요. 타이밍에 맞게 뭐 배우들을 무대에 등장하게 하거나 또 퇴장하게 하지요. 즉 무대를 조율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사전에 대본을 익히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익혀진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뇌도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경험들로 인해 이런 학습된 습관들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무대의 배우들을 컨트롤하듯이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연극 무대에 비유하시니까 뭔가 그럴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은 실제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 위는 우리의 의식, 무대 뒤, 백스테이지는 무의식, 조명은 우리가 그 집중하는, 그 어텐션하는 그 주의, 그리고 관객들은 이러한 의식과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어지는 그 뇌의 그 신경망 네트워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의식, 즉 그 무대 위의 배우의 연기는 전체 정보의 일부예요. 나머지 더 많은 배우들, 즉 더 많은 정보는 백스테이지, 그 무의식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대 위의 정보는 관객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공유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식이 많은 데에 그 신경망 영역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한 명의 특정 연기자만 비추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한 번에 그 소수의 정보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번에 동시에 그 많은 그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제가 특히 심한데 일명 그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배우들이 다 한 번에 무대에 올라와서 모두 다 조명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 의식은 이 주의, 이 주목하는 것을 특정 정보에 집중해서 이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즉, 이 이론은 우리의 의식의 작업 공간 개념을 제시하는 그 일종의 그 사고에 관한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그 구체적인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뇌에 대한 그 인지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버나드 바스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 수많은 뉴런들 중 아주 일부만이 순간적으로 선택되어져서 이것이 그 뇌 전체의 그 작업 공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선택 과정이 스포트라이트고 선택되어진 뉴런은 무대 위의 연기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 뉴런의 활동은 다른 무의식 상태의 뉴런들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을 송출, 그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관객들에게 그 배우의 연기 내용이 전달되어지듯이 말이죠. 여태까지 들었던 의식 관련 이론들 중 제일 쉽게 와닿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유가 좀 직관적이다 보니까 좀 알기 쉬운 편이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기억에 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뇌 속의 일부분에 특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치 그 도서관의 책들처럼 기억들이 하나하나 따로 다 그 특정한 영역에 그 차곡차곡 꽂혀져 있듯이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소개드렸지만 그 20세기 중반에 그 칼 애슐리의 그 쥐를 통한 그 수많은 실험 결과 기억은 그 뇌의 특정한 영역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뇌 전체에 걸쳐 기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산 저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아직 기억에 대한 연구가 뭐 완전히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전역 공간 이론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역 공간이라는 곳, 그 연극의 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뇌의 다양한 영역으로 송출되며 기억의 조각들이 여러 뇌 영역으로 분산되어 통합적인 경험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기억에 대한 연구 결과와 좀 비슷하지요. 이렇듯 이렇게 연극에 비유한 이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은 이 의식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기반의 이론인데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의 신경과학자 스타니슬라스 드하네가 이거를 인간의 뇌에 실제 물리적 부분들에 적용을 해서 이제 발전한 이론이 바로 전역 신경 작업 공간 이론 GNWT입니다. 즉 전역 작업 공간 이론 GWT는 인지적 모델에 중점을 둔 이론이라면은 전역 신경 작업 공간 이론은 이것을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이제 직접 입증하려는 이론이죠. 과학자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전역 신경 작업 공간 이론은 그 MRI라든지 뭐 뇌파 측정 이런 걸 통해서 이 뇌의 그 전두엽과 두정엽이 앞서 언급한 그 무대의 역할, 그 전역 작업 공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 의식적 정보의 그 선택과 주의 그리고 공간적 정보를 처리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두엽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우리 대뇌의 그 가장 앞에 위치하고 두정엽은 이제 전두엽 바로 뒤 정수리 부분에 위치합니다. 즉 이 이론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고 의식할 때 이 부분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반면 그 전편에 소개했던 그 통합 정보 이론은 이거는 이제 인간이 어떠한 경험을 할 때 그 의식의 통합 과정은 그 뇌의 그 후두부를 중심으로 그 뉴런의 연결 구조가 활성화되어 퍼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이론이 주장하는 부분이 반대인데요. 하나는 그 뇌 앞쪽 뭐 전두엽이나 두정엽이고 하나는 뒤쪽에 그 후두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게 이 서로 의식이 발생한다는 위치가 정반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디 누가 만든지 한번 실험해보자 한 것이 그 지난 시간에 언급한 그 존 템플턴 재단의 연구 지원을 통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서로 각자 이론들과는 그 중립적인 그 환경의 실험실에서 그 서로 간의 그 합의한 프로토콜을 통해 이게 크게 그 기능자기 공명 영상, 그 MRI, 뭐 fMRI,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 그리고 이제 머리에 또 여러 전극을 설치해서 이 뇌파를 측정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 진짜로 그 실험이 실행됐어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두 가지 이론은 어느 게 맞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실험자들을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한쪽 그룹에는 그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줘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냥 딱 사진만 보여주고 선택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해서 사진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이 뇌의 변화를 앞에서 얘기한 그 저 세 가지 방식, 뭐 MRI, 뭐 조영술, 그다음에 뭐 뇌파 측정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어요. 결과는요? 그게 그래서 2023년 그 신경과학의 그 연례 행사 중 하나인 그 제26회 ASSC라는 행사가 그 뉴욕 대학교에서 4일 동안 열렸는데요. 이 중 그 두 번째 날 그 금요일에 이 연구에 대한 첫 번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통합정보 이론이었습니다. IIT가 승리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을 선택하는 이 피실험자들 그 그룹에서 이 뇌 뒤쪽에서 신호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저 세 가지 측정 방법 중에 두 개나 이 기대치를 통과했거든요. 반면 이 전역 신경 공간 작업 이론은 저 세 가지 방법 모두에서 그 이론이 제시하는 기대치의 값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 통합정보 이론이 승리한 건가요? 뭐 일단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 통합정보 이론이 맞고 그
저녁신경 작업 공간 이론이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둘이 서로 간에 합의하에 정한 기준치 그 임계값을 통합 정보 이론은 그 3개 중 2개나 통과한 반면 그 GNWT 그 저녁신경 공간 작업 이론은 하나도 통과 못했으니 체면을 많이 구긴 셈이죠. 그렇게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정보 이론적 신경과학자인 그 위스콘신 대학교의 그 멜라니 볼리는 이 결과로 인해서 의식에는 전두엽의 관여나 그 신경망의 뭐 글로벌 송출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뒷받침됐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저 이론 틀렸다는 거죠. GNWT가. 반면 그 GNWT 이론의 이 스타니슬로프 드안에는 이번 실험은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이 과정 일부분에서는 이 앞쪽에서의 그 반응이 나오는 그 GNWT가 이제 제시하는 게 맞게 나온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면서 아직 남은 다른 실험 결과가 이제 있으니까 그건 다르게 나올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가 이게 뭐 통합 정보 이론의 그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음 2차 결과 때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승자는 자신만만해하고 패자는 와싱 상담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이기면은 그런 거고. 일단 그 첫 번째 대결은 그 물론 이 IIT 통합 정보 이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뭐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이 그 2장의 살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에서의 측정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 실험은 이 참가자들이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할 것이라고 하니까 다음 대결의 결과를 먼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통합 정보 이론의 라이벌 이론인 저녁신경 작업 공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